전라북도의 도배이면서 세계적인 작가다. 제가 보기에는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조선말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는 초상화가 중에는 누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미술을 천대하고 화가를 환쟁이라 폄하하던데 양반 출신임에도 그림을 사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업화가로 명성을 떨친 석지 채용신. 그의 불꽃 같았던 예술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자신의 일생에서 특별했던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채용신.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한 번 본 물건을 그대로 그려내는 신묘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궁중에 그 빛 그냥 납품을 하느니 거기다가 채용신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했는데 이게 궁중에서 이 일종의 요즘 같은 관계자들이 볼 때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흥성대원군이 빛에 하도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얘가 누구냐 그림 그리는 사람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이 직접 채용신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21살 어린 나이에 최고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초상화를 그리게 됐는데요. 그런 그에게 또 하나 빼어난 게 있었으니 바로 활 쏘는 솜씨였습니다. 무관이지만 초상화를 잘 그리기로 소문이 났던 그는 조정 중신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태조 어진을 모사할 주관화사로 발탁된 겁니다. 아니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데 아무나 불러드릴까요? 저라도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 잘 그린 사람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진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화가라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창덕궁 선원전 화재로 불에 탄 역대 왕들의 어진까지 모사한 채용신. 무관에서 어진 화사로 조선 초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쓸 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신이가 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전 화가들이 다 하원에 있을 텐데 그걸 다 아무리 경쟁해서 이기고 채용신이 뽑힐 정도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그 초상화를 그리는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과정을 거친 화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빼어난 재주를 높이 산 고종. 어진을 모사하는 동안 칠곡 군수직을 역임할 수 있게 배려하기도 했는데요. 어진 화사로 채용신이 남긴 의미 있는 행적. 살아있는 고종의 어진을 남겼다는 것이며 이에 고종은 석강이라는 호를 하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종 어진을 그리고 난 이후에 고종이 이제 아호를 석강이라는 아호를 이렇게 주면서 얼마나 영예로운 겁니까? 어진 화사로서 이를테면 임금을 그렸다는 것 자체도 영예롭지만 또 거기에다가 호까지 또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채용신이 직접 그린 고종 어진을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채용신이 1900년에 어진화사로 등극된 이후 고종 황제의 용안을 직접 확인을 해서 선으로 그려냈던 그 초본을 가지고 나와서 이후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채색한 그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채용신이 그린 고종 어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의복에 감춰졌던 손의 등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진에서는 손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유교적인 이유로 손을 이제 도포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주로 어진을 그려졌던 방법인데, 그 채용신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손을 바깥으로 꺼내고 이제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초상이 기존의 전통 시대에서 이제 근대기로 넘어가는 그런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신은 털끝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우리나라 초상화의 명제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까지 담아 마치 그림 속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세세하고 사실적인 초상을 남겼는데요. 얼굴에 주름 하나, 수염 한 올 한 올, 손에 쥔 작은 소품까지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던 그 전통 초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선 초기 때부터 중요한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전신사조예요. 똑같이 그리는 건 기본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까지 그려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그 전신사조가 초상화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배치법이거든요. 뒤에서 물감을 칠을 해서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거. 근데 이 비체법하고 전신사자하고 너무 그 기법하고 사상이 너무 잘 맞아요. 우리가 물감을 뒤에다 칠하면 싹 이거 뭐라고 하죠? 우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품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죠? 인품이 우러난다고 해야죠. 이 기법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석지필법으로도 불리는 극세필법. 그는 어떤 과장이나 변형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그대로를 그려냈습니다. 얼굴 표현한 거 있어서 가까이 보게 되면 땅콩만 같이 다 표현할 정도로 콕 찍어가지고 아주 미세한 전밀법으로 그 명암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가까이 얼굴을 보게 되면 무수한 이게 점으로 찍어서 명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정성, 보통 제 생각에는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초상화 하나만 봤을 때는 채용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뛰어난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 표현에 있어서는, 전성기 때 얼굴 표현에 있어서는 그 수많은 얇은 선으로 해서 얼굴을 표현한 점과 실제 사진과 초상화를 비교했을 때는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세밀한 묘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초상 화가 중에 거의 넘버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통 초상화 기법에 더없이 충실하면서도 명암을 집어넣는 서양의 기법을 표현해냈는데요. 고종 황제 어진의 특징은 용안에 기본에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이제 선적 표현 기법보다는 이제 서양화법에서 주로 활용된 이제 면적 표현 기법이 들어가서 좀 사실적으로 얼굴을 표현한 것이 특징 중 하나이고요. 그 왕이 앉아 있는 바닥에 화문석이 깔려 있는데 약간 사선적인 모습으로 이제 공간감을 주고 있는 것이 또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앉아 있는 용상 뒤에 1월 오봉도가 이제 병풍으로 그려져 있는데 1910년대 이후부터 채용신이 이제 주로 자신의 그림 뒤에 배경 화면을 이제 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용신 작품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은 무관으로, 인생의 후반은 화가로 살았던 채용신. 관직 생활을 마친 그는 전북을 찾아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는데요. 당시 그의 화폭에 담긴 인물 중 상당수는 애국지사였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과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혼란기. 채용신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관직에서 내려와 낙향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당시 신문에는 흥미로운 광고가 하나 실립니다. 채용신의 정산 군수직 사임을 반대하며 계속 직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로서 그의 어진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낙향 후 그는 전라도 일대를 주유하며 다양한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데요. 익히 알려진 항일 투사들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이 이렇게 있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이 뭘까 하는데 어떻게든지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 또 이렇게 강제로 침탈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급속히 확산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분들의 초상을 그려서 이 뜻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소임 아닌가. 채용신의 초상화의 반절이 우국지사, 애국자들을 그렸거든요. 이때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또 기대로 또 내려가서 애국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 고종황제라도 안 예뻐하겠습니까? 고종황제라도 굉장히 얘는 정말 그림으로 애국을 하는구나, 독립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위정척사운동의 선두자였던 최익현을 비롯해 단순히 화가와 그려진 인물이 아닌 나라 잃은 울분과 비통함으로 마주한 이들. 채용신은 주인 잃은 조선의 아름다운 풍광과 기록화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정착해 본격적인 전업화가의 길을 걷게 된 곳이 있는데요. 정읍 신태인입니다. 채용신과 정읍과의 인연은 1910년대쯤 그때 이렇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920년 초반에 신태인 육리마을에 이런 공방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제 채용신과 정읍과의 인연이 그 20년대에 본격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아들분은 미리 육리마을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채용신이 내려왔을 때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황봉규하고 주랑래 부부, 이제 이분들이 육리마을에 채용신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던 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채용신은 아들이 살고 있던 정읍 신태인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곳에 머무르게 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채용신은 요즘 말로 하면 작가지만 화가이면서 경영 마인드가 뛰어난 분 같아요. 마케팅을 하니까 수요가 많이 들어와. 이거 우리 집 작업실에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방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채석강 도화소인데, 아마도 그 원거리 그러한 그 초상화 주문이 가능했던 이유가 신태인 육리의 그 지리적 이점도 하나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역이, 신태인 역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철도가 가장 빠른 그런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쉽고. 호남 평야의 중심에 자리한 신태인. 역이 개통되면서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업화가의 길에 접어든 그에게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었죠. 1923년 문을 연 채석강 도화소는 근대 초상화의 새 장을 연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저쪽
저기 파란 집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본가가 여기가 있었고. 이곳은 채용신의 작품 중 하나인 황봉규 부부상의 주인공들이 살던 집입니다. 이 집과 담벼락을 같이 한 곳에 채용신이 머물렀는데요. 우리 지금 담이 이쪽에 쳐져 있었고 저쪽 집에 이 담이 터져 있었죠. 아니 이제 양쪽 집이 서로 왕래를 했지. 왕래했으니까. 나 장가 갈 때마다 채용신이 큰 어려움 없이 공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고 채석강 도화소 운영을 도운 황봉규 주랑예 부부. 그들에게는 이웃 이상의 끈끈한 유대와 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그냥 주셨어요? 아니면 뭐 좀 그냥 주셨죠. 예. 그냥 줬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냥 우리 가족처럼 지냈죠, 그때는. 외진 신태인에서 본격적인 직업 화가의 길을 걸은 채용신. 먼 곳의 주문을 다량으로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인데요. 보통 초상화를 그리려면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고 그려야 되잖아요. 오기 어려우면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면 사진을 보고 그려주겠다. 만약에 똑같이 않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사진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찍겠다. 전통적 초상화 기법에 근대적 시각체계인 사진을 이용해 전통과 현대,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움을 이뤄낸 채용신. 사진이 없을 경우 전문 사진사를 보낼 만큼 혁신적인 체계를 갖추고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작가의 이력을 담은 광고문을 제작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에도 나섰는데요. 가격 표시제는 물론 그림을 주문한 이의 요구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모두가 만족스러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엄청 잘 그렸습니다. 실제 주문안을 보더라도 그 초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요. 채용신이 뛰어나다는 게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홍보 전단을 만들어요. 전시는 100원, 반시는 80원이라고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지금 화가들 중에 내 그림이 얼마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화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또 하나는 그 전단지에다가 자기 이력을 꼼꼼히 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작가 양력을 쓰는데 정산군수나 그걸 쓰거나 안 쓰고 채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같으면 사인과 낙관을 하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인데 원래 조선시대 초상화는 누가 그렸다고 거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부심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졌던 채용신.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업적은 당대 보기 힘들었던 여성 초상을 다양하게 남겼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초상화가 고위 관직이라든지 신분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찍었는데 일단은 그 기점이 이제 넓어진 게 채용신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석지 채용신이 당시 육리마을에서 본격적으로 공방을 했을 때는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든지 하면 이제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당시 시대상으로 조금 어려운 여성분 초상화까지 이렇게 그려진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상화의 그런 대중화를 이룩한 분이고 이제 그 시점이 채용신이고 그 위치가
전국 신태인 육리마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뀐 시대를 누구보다 잘 감지했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작품 활동에 임했으며 한 인물의 삶의 업적과 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생히 전해준 화가 채용신.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 역시 사진을 이용해 해결해 갔습니다. 그의 아들 최상묵에 이어 며느리 역시 사진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최초의 여성 전문 사진관입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를 그리거나 여자를 초상을 그리거나 사진 찍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 며느리한테, 이홍정이라는 며느리한테 사진술을 익히게 해요. 그래서 사진을, 여자를 그리려면 이제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면 여성 초상을 그려준다고 하거든요. 획기적이죠. 아주 획기적이죠. 너무너무 획기적인데 수많은 일화 속에서도 빛나는 채용신의 최고의 업적은 단연 돋보이는 화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신은 또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자기 것을 또 가미까지 시키는 창의적인,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 초상화로 굉장히 눈썰미도 좋았고 이 솜씨도 좋았고 한마디로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채용신이 없었더라면 전통적인 조선의 초상화의 기법과 정신이 현대적으로 이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양반 출신임에도 어진화사라는 최고의 권위를 누렸고 초상화 전문 작가로 활동하며 근대 초상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채용신. 그는 우리 지역 정읍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화가 채용신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신태인 육리마을. 임금의 사랑과 대중의 환호를 받았던 그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화가로 알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